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죠. 국민의힘에서는 쇄신과 혁신 바람이 불고 있는 사이 민주당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이 언제 이뤄질 것인가, 또 이 반대 목소리는 어느 정도 당내에서 주류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진통을 겪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비대위 만장일치의 어떤 느낌으로 갔다고 보세요? 만장일치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 내에서 반대 여론도 꽤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만 반대 여론 쪽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던 것이 가장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닌 누가 대안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뭐 뭉쳐지는 어떤 구심점이 없이 그냥 주류가 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며칠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대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110일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당에서 총선에 얻는 의석수는 대략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소위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되는 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면 조금의 오차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이 대략 절반 정도의 의석을 얻어요. 전국 선거를 치러보면 150석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지지도가 50%에서 한참 밑도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해결책이 있느냐?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기존의 정치적 입장 내지는 대통령과 어떤 면에서는 척을 졌던 사람이 여당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2년 4월 총선에서의 당시 이명박 정부 말기에 들어섰던 박근혜 비대위죠. 네. 거기서 152석, 과반을 살짝 넘기는 의석을 차지해서 총선 승리를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 않느냐. 윤석열의 아바타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할지라도 너무나도 이미지상 겹치는 부분이 많은 거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면을 들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그 반대 목소리,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 목소리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누가? 한동훈을 제외하면 누가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이 지금 그런 이제 말하자면 대안 부재가 약간 그게 이제 요인이 됐다 보는데 저는 이제 사실 대안 부재라기보다는 워낙 이제 이게 당이 사실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비상 상황 속에서 이른바 무난한 카드가 과연 이게 이 좀 비상한 시국을 돌파하는 카드가 되겠냐, 아마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카드 같은 이제 말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게 정말 뭐 아니면 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게 정말 긁지 않은 복권이냐, 아니면 정말 이게 예측되는 길이냐,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제 지도에 없는 길을 간 것이다.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을 선택한 것이야말로 정말 그 새로운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지도에 없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 혹은 한 전 장관이 보여줄 과단성과 결단성과 그다음에 중수청, 그러니까 중도층, 그다음에 수도권, 청년에 얼만큼 소구력을 갖는 정책과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느냐. 저는 이게 한동훈 비대위를 아마 2, 3주 만에 승패를 가늠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 걱정되는 바가 많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최 의원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정치의 폭을,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갔다. 약간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제 말씀은 대안이 없다기보다는
대안이 하나로 모아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말고 그러면 누가 좋으냐가 각자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반대하는 측은 좀 지리멸렬한 상황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 신인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기대와 우려 속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첫째,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상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딴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시점에 얘기 대한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여기서 오늘이 말씀하실 내용은 마지막 아닌 것 같고요. 방송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장관의 그동안의 행보 그리고 최근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많은 기대가 있고 또 우려가 있는 와중에 홍문표 의원은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국민의힘이 170석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나요? 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맞이하는 당 소속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희망적 사고를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결국 뭐 저는 한동훈 위원장 하기 나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어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경제인들이 내년에 지금 경제적 화두로 뽑은 말이 용문 점액이라는 사자성어를 이야기를 했어요. 용문이라는 게 뭐냐면 항아강에 협곡이 있는데 그 네. 협곡을 올라가는 물고기가 협곡을 점프해서 올라가면 용이 되고 만약에 거기서 협곡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마에 점이 찍혀서 밑으로 흘러가 버려서 네. 도태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경제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내년에 진짜 이 용문이라는 이 고비를 못 넘기면 저성장의 궤도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똑같이 한동훈 장관이 직면에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70석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뭐 지금 그 170석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이 지금 단독 가방까지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일당의 위치만 차지한다고 하면 저는 뭐 국민의힘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목표를 만약에 이뤄내지 못한다고 이 지금 민주당이 단독 가방을 하거나 민주당에게 일당이 계속적으로 내어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체증명의 그러한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간 것인데 저는 이 지금 용문 점액에서 진짜 용문을 통과해서 용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첫 번째는 인사죠. 지금 이제 비대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가감한 일종의 인재 발탁, 상당히 탕평에 가까운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발상의 전환에 가까운 걸 할 수 있느냐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예요. 그동안 뭐 지금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정도의 한동훈 장관의 어법이 시원한 측면이 있었지만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상대에 대한 모욕, 조롱 뭐 이런 식으로 비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정치를 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정치에서는 오라 나싱은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조금 어떤 식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식의 어법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마지막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한심이에요. 한심. 한심. 한심이 뭐냐? 지금 우리가 윤심이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에 출장소를 할 때 윤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다 그대로 통한다. 그게 윤심이었잖아요. 한심하다가 예, 그렇다고 아니라 한다면 한동훈 한심은 전 장관의 그러니까 마음. 윤심을 한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의지와 뜻대로 당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치력과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네. 그것이 저는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전 장관의 한계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경험이 없다. 그중에서도 선거 경험이 전무한데 지금 내년 총선까지 지휘봉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까 홍문표 의원이 170석 이상은 가능할 거다라고 전망을 해줬는데 이게 김용남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한 숫자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70석은 제가 보기엔 공상소설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여당의 의석수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170석을 하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배로 뛰어야 되고요. 네. 부정평가율은 지금의 절반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가능해질 수 있는데 지금 110일이 채 안 남은 기간 동안 지지율은 2배로 뛰고 부정평가율은 절반으로 꺾인다? 그건 좀처럼 기대하기가 힘들죠. 물론 네.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이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의 대통령과는 어떤 결이 다른 그런 구성과 인물로 채워지면 조금 의석수를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더 가져갈 수는 있는데 네. 이게 2012년 총선 때는 거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사실상의 권력 교체로 비춰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다음 대선 때까지 8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가능했습니다. 네. 근데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권력 교체로 비춰질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 쉽지 않죠. 제가 보기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지휘하면서 만약 한 130석이나 140석 정도의 의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엔 완전 이순신이에요. 그것도 선방을 한 거다. 이순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 근데 170석은 글쎄요. 뭐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오기 힘든 이 의석입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정치 경험이 없는 대신에 뭐 정치적인 빚도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이 오히려 칼을 더 잘 휘두를 수 있을 거다. 특히 친윤, 영남권 물갈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선거적인 측면에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칼을 휘두르는데 예리하게 잘 휘둘러야죠. 네. 그러니까 마치 이번 입시에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의과대학 수석 합격자인데 바로 수술을 했는데 집도를 예리하게 한다. 네. 뭐 확률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리하게 칼을 휘두른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정치 천재로 인정을 해줘야죠. 네. 그거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민수 대변인 말씀을 많이 안 하셔서 뭐 이걸 사실은 이쪽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지명자 이제 장관이란 말이 하도 익숙해 있지만 이제 지명자라고 하죠. 한동훈 지명자는 내년 총선을 지금 이제 이틀째 휴대전화를 꺼놓고 이제 이 장고에 들어갔어요. 언론 접촉도 피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탈 윤석열로 치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을 키워준 정치적 뭐랄까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스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리를 내세워서 어느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색채를 가미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려고 할까요? 탈윤석열이냐 아니면 뭐 친윤석열까지는 아니어도 그 색채를 담아서 내년 총선을 치르려고 할 것이냐? 본인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인이 한동훈 그 장관이 비대위원장 지명 받으면서 수락을 하면서 한 얘기가 본인은 기자들 앞에서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저는 역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에게. 그럼 이 정권의
인사 책임자로서 인사 참사가 뭐 한 20명까지 났어요 지금. 예. 20명이 넘었습니다.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이 비율이 46%에 달해요. 역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책임자예요. 본인도 인정한 책임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사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단 한 명이라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명했는데 반대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싶어요.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검사로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본인이 모시고 이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한 적이 있었나? 제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많은 반발을 하고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그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3년차 대통령 선거인데 3년차 선거는 그 정권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국민들이 국정을 그동안 잘해왔다 오면 많은 지지를 줄 거고 아니다. 지금과 같은 부정 비율이 높으면 심판을 하러 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집권당 대표를 검사 후배인 대통령의 검사 후배인 현직 법무부 장관을 가져다 놨습니다. 네. 후임자도 되지도 않았는데 뽑아다가 그럼 많은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앵커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아바타, 윤석열 아바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은.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시도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예. 그게 이른바 일각에서 벌써 나오는 제2의 6.29 선언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돕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노태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두 사람이 87년도 6월에 후보로 뽑히면서 체육관에서 후보로 뽑혀요. 네. 그러면서 그때 6.29 선언이라는 걸 내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놀랬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그러면서 민주인사들 다 석방하고 그러면서 이게 노태우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다 드러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다 사전에 승인해줬고 이미 내밀하게 조율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이른바 좀 거치게 얘기하면 쇼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이나 최 의원님 말한 대로 똑같은 모습 보여줘가지고는 지금 같은 여론 지형에서 심판 선고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국민들에게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이 좀 다르다. 예. 우리 차 교수님 말한 대로 한심이라는 게 있다. 이걸 보여주려면 뭐라도 발표를 해야 돼요. 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들을 좀 속이는 제6.29 선언 같은 네. 전두환과 노태우 관계 같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좀 달래다. 예.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제 네. 기억하기로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좀 좋은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당내에서는 네. 좀 이거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럼요. 방심 안 해야 되죠.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정말 간절하지 못하면 집니다. 예. 간절한 쪽이 이기고요. 저희들은 지금 당대표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 석이라도 더 국민의힘보다 얻어야 된다는 게 목표지 예. 무슨 뭐 170석, 200석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이해찬 총리가 했잖아요. 예, 네, 한동훈 맞아요. 비대위원장 저 오시면은 긴장합니다 저희들. 그런데 다만 많은 국민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예. 대로 국민들 눈에 비칠 때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네.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의문부호가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앞서 잠깐 이제 6.29 선언과 같은 국민을 속이는 뭔가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한민수 대변인 얘기를 하셨는데 뭐 결과적으로 6.29 선언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앞당겨오는 뭐 87 항쟁으로까지 네.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걸 뭐 폄하할 필요는 없고 그와는 좀 별개로 정말 국민을 뭔가 속이는 그러니까 탈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내세우는 뭔가를 할 거라고 이제 한민수 대변인은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그런 모습 퍼포먼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권도에서 약속 대리라는 거 하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번개가 너는 예. 왼발로 박아.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하지만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뭔가 긴박감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 지금 승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그런 뭐 이 흥미진진함이 있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아무리 약속 대리인을 하더라도 그게 재미없다고 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정치적 퍼포먼스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게 한다면 뭐냐고요? 그것이 뭐냐 할 것이라면 저는 아마 김건희 특별법이 아닐까. 김건희 특검. 특검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12월 28일 날 민주당이 아마 통과시킬 거예요. 예. 뭐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네. 지금 여건이 하나 행사할 수 있는 건 거부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땡큐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일종의 뭐랄까요 방탄 프레임으로 엮어 넣을 수 있지만 예. 저는 한편으로는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좋아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네. 단지 그렇지만 우리가 총선 전에 이 김건희 특검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네. 대신 조건이 뭐냐? 지금 야당,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롯이 지금 특검을 추천하기로 돼 있는 이 방안을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중 4명 중을 4명 중에서 2명을 그럼 야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죠? 그러니까 그 특검의 수사 범위를 상당히 구체화시키자. 그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타협안을 내면서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럼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역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저걸 받을까 말까?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그건 엉터리야 하는 식으로 안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그럼 결국 총선 목적으로 그거 할 수밖에 그렇게 특검법을 추진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역공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용산의 입장에서는 좀 끌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제안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약속되려는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갖춰야 될 것도 많고 앞으로 산적한 과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소리 해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대통령실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지금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28일 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이제 할 것으로 예고가 된 상황에서 여러 지금 얘기들을 나눠봤지만 한동훈 이제 지명자가 앞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라는 게 이제 뭐 중론처럼 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무조건 거부하기도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집 담장에 섰다고 치면 네. 집 담장의 안쪽은 좀 안전하지만 말하자면 뻔한 결과가 예상이 되겠죠. 집 바깥쪽은 위험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차별화 얘기하는데 네. 정부 여당과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 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네. 한 목소리 내는 게 맞는데 자꾸 그걸 이제 각을 세우고 대통령과 뭔가 거칠게 부딪혀야 그게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오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 자리를 꿈꾸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 격언에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은 대통령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장관에게 지금 처한 상황은 딜레마죠. 왜냐하면 이게 임기 말이라면 그렇게 가보겠는데 임기 중반도 안 지난 상황에서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국민들 눈에 실제로 뭐 대통령과 거칠게 부딪히는 정책과 어떤 어젠다를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말에 맹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되고 사전 리스크를 관리한 채로 먼저 선제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과 말하자면 지금 사실 저는 김기현 체제가 가장 무능하게 보였고 지리멸렬했던 게 무조건 용산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오는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입니다. 그걸 간과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지명자가 이런 문제들, 특검에 대한 문제들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서 이미 뭐 특검을 대통령이 설령 통과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대안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선제적으로 먼저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게 이슈 관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루틴한 방식으로 가지 않고 무언가 여기에서 한동훈식의 해법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이제 그게
말하자면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미 법안 통과되기 전에 통과되는 걸 전제로 먼저 얘기를 꺼낼 수도 있는 거고 예. 지금 왜냐하면 이건 법에 통과되게끔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저는 선제 관리함으로써 한동훈 비대위가 무기력하거나 혹은 우리는 용산의 뜻에 순응하거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당이 그러니까 결국은 당이 민심을 수렴해서 윤심에게 전달해서 다시 이것을 민심의 바다로 보내는 이런 지금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네. 한동훈이 아마 정치에 입문하는 그런 과정들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 김건희 특검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한동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끌고 갈 이 한동훈 호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날 아마 국회에 통과가 되죠. 그럼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다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내놓을 것이냐, 야당이 추진하는 그런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고 어느 정도 반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 말한 대로 언론에 공개하는 이른바 수사 상황을 공표하는 특수조항만 빠진다면 한동훈 장관은 뭐 특검이 김건희 여사 뭐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뭐 양평고속도로 또 이 지금의 이 명품백 문제까지 다 조사하는 부분까지도 다 받아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검의 수사 개시 시점입니다. 예. 왜냐하면 28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특검법이 만약에 그냥 시행이 된다고 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서 2월부터 2월, 3월, 4월 10일 총선 그때까지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70일입니다. 거기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법안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총선 직전에 계속 대통령의 영부인과 관련한 수사 상황이 매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갖고는 여당이 선거를 어떻게 치를 방법이 없죠. 그래서 28일 날 본회의에 통과가 되더라도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순 거부권 행사가 아니고 예.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차 교수 얘기하신 그렇죠. 대로 그런 예. 사실은 지금 28일 본회의 통과 전에 여당이 어떤 수정안을 내놔서 그걸 갖고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예. 거부권 행사 안 하는 형식으로 돌아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네. 시기는 이미 놓쳤어요. 시기적으로. 김기현 전 대표 당시에 지도부가 가장 비난을 받았던 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거나 어떠한 전략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꿔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만 거부권 행사하는 이 법안은 폐기하고 여야 합의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서 네. 특검은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의 수사 개시 시점만 4월 10일 총선 직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한다면 네. 민주당에서 그걸 거부하게 찬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찬성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역으로 결국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법안이었냐 뭐 예. 이런 지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기존의 지도부와는 달리 좀 일을 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한동훈 지명자가 제시하는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준다면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죠. 독소조항을 빼던가 그리고 총선 이후에 하자라는 부분 어디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곧 될 거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행사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법안을 내놓자고 제안하든지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그걸 못할 거예요. 이분이 그 지명되는 날, 수락하는 날 국회 와서 기자들에게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예. 명품 수수 의혹은 몰카 공작이라고 했어요. 우리 국민들 상당히 분노하시고 있어요. 악법이라고 하면서 독소조항? 저는 한동훈 장관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내로남불의 극치예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언론 브리핑 조항이 토시제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하고 다들 아실 거예요. 토시제나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언론 브리핑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국민의힘이
요구해가지고 받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당이 특검 추천에 빠진 적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도 있었고 드루킹 특검 때도 있었고 고 이해람 중사 특검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이게 독소조항 국민들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독소조항 아니고요. 다 했던 거. 네. 이제 와가지고 이걸 핑계로 빠져나가겠다? 탁도 없고. 그럼 또 하나, 총선 이후에 하자는 거예요. 예, 거기 시간 끌기용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시간 예. 끌기고. 왜냐하면 이 법안이 호도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시간 끌기다. 왜?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나 여권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나 정치 이벤트와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상황이 필요하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이 된 거는 지난 4월 27일입니다. 국회에서 240일을 있었습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는데 180일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당과 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올 초부터도 우리가 김건희 특법을 빨리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받아서 특검을 했으면요. 벌써 끝났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본인들 주장대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로 밝혀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국민적 의혹을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이제 와서 하는 거는 우리 국민 누구가 이걸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 잡을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대변인께서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장 지명되고 이걸 얘기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화요일 날 19일 그 날. 19일 날 현직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상임위에 출석하는 국회 로텐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당시는 국무위원이고 예. 현직 장관이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법이 악법이고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말만 하고 회의장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비대위원장 지명되고 나서 입장을 밝힌 거로 얘기하면 마치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걸로 생각이 되니까 예. 시청자들의 오해가 있을까 봐 이 부분을 바로 아,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그게 최 의원님 윤재호 말씀 원내대표가 예. 그날 수락을 했다. 발표하고 한동훈 장관이 오후에 국회 오면서 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고 요 얘기를 예. 한 거는 화요일 날입니다. 이거는 네. 저최 제가 더 의원님 확인해 말씀- 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예. 말씀이 알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19일 날, 그러니까 네. 이제 당내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을 때 국회 와서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어떤 한동훈 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제 첫 시험 때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아마 첫 시험 때 오를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저기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죠. 앞서 잠깐 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보수 여권의 압도적 지지 속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준석 전 대표를 뭐 한동훈 지명자가 만난다 이런 얘기도 얼핏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그러면 이준석 신당은 동력을 잃고 좌초하는 건가? 아니면 나름의 또 동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건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역시 한동훈 하기 나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만약에 지금 취임하게 되면 빠르면 한 29일쯤 취임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을 지금 하니까 마지노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27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 이틀 정도의 약간 간극이 벌어지지만 사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면서 뭔가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 당신 갈 길 정했으니까 잘 가라 빠이빠이 하고 끝나버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봐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 됐다고 해서 뭐 윤과의 차별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 그냥 결국 아예 대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대응 안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소위 말하는 마이웨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취임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정치적 행보가 소위 말하는 당내의 비윤 세력들을 껴안는 그러한 그 행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이준석 전 대표도 문제지만 네. 사실은 12월 말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이 또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만약에 껴안지 끌어안아라. 못한다. 아니면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의 일종의 뭐랄까요 차별화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비윤 이른바 탈당파 의원들 전 정치인들을 좀 껴안아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싶은 거네요. 그렇죠. 설사 하에서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걸 지켜보는 유권자들 생각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내에서도 그렇게 한동훈 지명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어때요? 압도적인가요? 아니면 친윤계를 중심으로 그분들은 이미 다른 길을 갈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뭐 당내 다수 목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지지율도 높게 나오지 않는 분들이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끼리 좀 똘똘 뭉쳐서 가자, 이런 여론이 더 압도적인가요? 당에서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많아요? 아니 뭐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보수가 분열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상식이죠. 보수가 분열되고 특히 여당이 분열되면 치르기 어려운 선거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한동훈과 이준석은 서로 보완제가 아니라 서로 대체제예요. 한 사람이 어떤 관심과 주목도를 가져가면은 한 사람이 이른바 소진되는, 이게 약간 제로섬 게임 관계라서 지금 이준석 신당이 무언가 지금 동력과 약간의 주춤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서 어떻게, 사실 김건희 특검법보다 한동훈 장관이 먼저, 이준석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27일이 화요일 날로 이날 탈당이 예고가 된 날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일이죠. 예고가 된 날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가 먼저 시험대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출범하지 않았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도 한동훈 대표가 이미 주말 사이 숙고를 하면서 무언가 전 대책을 낼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저는 시험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도 마찬가지로 차 교수님처럼 포용해야 된다 이쪽이네요. 일단 만나야죠. 일단 만나서 해법을 모색해야죠. 일단 만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요. 최근에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차기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 한동훈 지명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45% 대 41%로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남 의원님? 일종의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고요. 네. 저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굴 붙여도 누구 대 이재명 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이기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만큼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어느 정도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인사라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서일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반론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모르겠습니다. ARS 조사긴 합니다만은 저런 결과가 나온 거는 말 그대로 컨벤션 효과, 지금의 어떤 주목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여권 지지층들이 결집돼 가지고 아마 호감을 표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도 무시하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계속 추격하는 양상 아니었습니까? 지금 계속 정치 행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당대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이 보이는데 저거는 뭐 예전에 저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40%, 50% 갔던 분들이 여러분 뭐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다가 다 사라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 하기 나름일 거라 보고 이재명 대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이런 얘기는 간단하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처럼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그렇게 많은 모욕을 주고 수사를 하고 소환 조사를 하고 40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저는 국민적 지지율을 받아내는 정치인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검찰이 씌우는 그런 올가미들이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은 뭐 지지율이 저만큼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의 저런 공세에도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해석하고 싶은 것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양쪽 모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쇄신과 혁신 바람이 일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변화된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라는 것은 각 정당이 최상의 상태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면서 표를 주십시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일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 재판정에 가야 되는 형편이시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양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체제 이대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싶네요. 적어도 최상의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통합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당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제가 오늘 이 대표님을 뵙는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이 대표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져야 될 책임이 참 큽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국정과 정치에서 큰 성과도 내시고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김부겸 전 총리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는 와중에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결국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 저는 뭐 사실 신당 창당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재명 대표 체제 흔들기, 더 나아가서는 좀 더 곱게 표장을 하면 민주당의 혁신, 개혁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런데 들어요. 정작 이재명 대표는 만날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의도를 잘 아니까, 분위기가 어차피 뛰쳐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일종의 뭐랄까 숨고르기 내지는 또 이 정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보고 난 뒤에 뭐 예를 들면 내년 초쯤에 국면 전환의 시점이 왔을 때 하겠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면 그동안에 엄건진이라고 대표되는 그 이미지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뭔가 정치 결단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 사실 지금 정치적 명분, 정치적 체가 사실 너무 약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왜 이 상황에서 만들지? 당내에서도 지금 그렇죠. 당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너무 지금 급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측근 의원들이라고 하는 이낙연계 의원들조차도 다들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동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럼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어쨌든 하여튼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일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결코 그걸 갖다가 자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탈당보다는 당내에서 남아서 뭔가 혁신과 개혁의 목소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입장 말고 이재명 대표와 또 이른바 친명계 입장에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진 교수님. 만약에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 혁신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혁신을 주장하는 이분들을 하는 얘기도 다 대표직을 내려놓고 통합 비대위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든지 아니면 친명계 입장에서 봤을 때 통합 비대위로 가면 뭐가 불리해져요? 결국은 이재명 주도권, 당내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그러면 것이죠.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그 표현 쓰지 말자고는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통합 비대위로 가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요?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다 철회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민주당 안 찍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어도 찍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은 2016년도 문재인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나 당명을 바꾸면서 본인이 이 당대표직을 그러니까 지금 내놓고 그리고 본인이 총선까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완전히 뒤로 빠지면서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지금 한골 탈퇴된 당명도 바뀌고 당의 소위 말하는 체질도 바뀌었다는 걸 국민들이 각인시켰잖아요. 저는 그런 식의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 지금 재판 리스크에 상당히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공천에 내가 모든 걸 맡기겠다 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네. 일종의 백일용고를 선택하고 그리고 정말 뭐랄까요. 개혁적이고 신망받는 인사를 한 명을 내세워서 알겠습니다. 일종의 비대위를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나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나 이런 부분들은 관철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그게 너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미스 대변인 옆에 차 교수님 얘기 들었죠. 이재명 대표가 백의종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다른 인물로 총선을 치르고 본인은 뭐 대선으로 가든 그 방법이 어쩌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왜 이거를 친명계라든지 이재명 대표는 못 받아들이는 건가요? 일단은 그 국민의힘 상황과 우리 당의 상황을 놓고 국민의힘이 저렇게 뭘 하고 있는데 민주당 뭐 하고 있냐. 뭐 일반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출발은 지난 조금만 복귀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돌리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드러난 거예요. 참패를 당하면서 지도체제를 바꾸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김기현 체제가 붕괴된 거고 거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깊이 개입을 했고 결국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런 집권당이 지금 1년 7개월 동안 5번째 지도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전 집권당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이건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각각의 단위별로 뭐 전략 공관위도 이미 띄웠고요. 뭐 저기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한 후보자 검증위원회도 돌아가고 있고 여러 저기 그 후보를 볼 수 있고 지역을 볼 수 있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쇄신은 분명히 이제 우리 민주당의 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검토들이 되고 있고요. 되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통합비대 얘기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통합비대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지도부가 선거에 졌거나 여러 가지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지도부가 붕괴되고 새로운 비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민주당 체제가 그런 상황이냐? 그런 인식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당원들, 우리 내부 있는 분들 떠나서 국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감하겠습니까? 저는 이른바 그 비명계 몇 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지도부에서 많은 대화들을 했었어요.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또 통합비대위에 나오니까 지금 대화가 좀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조건이라는 것도 당을 정말 보다 총선을 앞두고 단결시키고 혁신을 하자.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지. 그게 조금 결이 다른 말씀들을 하면은 상당히 접점 찾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의 그 배경 밑바닥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한동훈 비대위랑 맞붙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한미수 대변인. 제가 뭐 이 밑바닥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랑 붙어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충분히 압승을 거둘 수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제 빈말이 아니고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윤석열 정권의 이런 퇴행을 막겠다. 간절함으로 우리는 총선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쭉 가는 게 민주당 친명계의 생각인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공고, 이런 자신감이 충분히 이쪽 편, 보수 여권 편에서도 정확한 해석이고 그래서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수용할 만하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너무 이 좀 오만한 자세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예측해 보면 아마 내년 총선 전에는 비대위가 들었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는 얘기군요. 다만 시기는 선거제 관한 합의가 끝나고 특히 이제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이게 연동형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끝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3월 초쯤 이재명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면서 비대위가 들어서는 체제로 총선을 치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해놓을 건 다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친명 색깔이 더 강해지는 그 구조는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표는 한 발 뒤에 물러서면서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선거전에서는 다른 간판이 나서지 않을까.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좀 더 이기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2선 후퇴하지만
사실은 22대 국회에서의 친 이재명 색깔은 더 강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총선을 더 이긴다고 예. 계산을 할 건데 그걸 또 알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선 예. 이달 말까지 대답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달 말이나 며칠 안 다음 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절대 안 물러나죠. 지금 그렇게 되면 선거제 관한 합의도 남아 있고 공천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친 이재명의 어떤 선명성 강화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선택은 안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총선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전망 예상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누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관계도 원만하게 가져갈 것인가? 그 임무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총리를 그만두고 이제 양평에서 운동하시던 그 김부겸 총리가 갑자기 정치 전면에 막 등장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혹시 김부겸 전 총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유력한 카드죠. 저도 김 의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시간을 벌 겁니다. 벌어서 총선 공천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 색깔의 지형을 갖춰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선 후퇴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제 나 공천까지는 자기가 끝내놓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는 그죠. 예. 이낙연 전 대표 요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천 전에 내려와서 친명, 비명, 비대위가 합의하는 사람 속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두자는 게 이낙연 그 주장의 요체고 네. 이재명 대표께서 속내는 제가 뭐 번역기를 돌리면은 그건 끝내놓고 내가 내려올게요 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접점이 사실 보이지가 않고 중간지대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동력을 좀 약하기 위해서 각계격파를 하는 거죠.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고 곧 정세균 총리도 만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최소한 3총리 연대만큼 막아야 되겠다. 이게 민주당이 적통성에 관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시간을 좀 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그런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저는 유력한 카드는 김부겸 전 총리죠. 왜냐하면 정치 일선에서 떠나 있는 데다가 중도 소구력도 있고 TK 출신이라는 또 서사도 있고 그리고 예. 이제 지금 이런 위기를 조절했다는 이제 약간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께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병리평에 대한 회기 여부를 정확히 밝혀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기 답을 안 했어요. 지금 또 시간을 모른 건데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게 정말 그 맞는 전략인지 예. 방향성은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 김부겸 전 총리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쳐요. 네. 그렇게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으로 하다가 끝나는 걸로 규정할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 자신이 대선 주자로 가는 데까지 나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선거제 제도에 대한 이재명 대표 명확한 답이 없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대한 신호가 없을 경우에는 안 맡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 들러리 설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분명히 사전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렵다는 거예요. 컨텐츠를 갖고 두 총리를 전직 총리를 만나야 되는데 네. 이게 시간만 버는 게 과연 이게 두 분의 지지와 의사를 얻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어디로 이 주사위가 이렇게 번호가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한편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걸 최초 보도했던 기자가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전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제대로 파악하고 그분 역시 자기가 제보는 좀 하겠는데 자기가 노출되거나 발각돼서는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신분을 좀 익명으로 해달라고 당부를 하셔갖고 그 제보가 지난달 8월 한 29일 날 무작정 하천대우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익 본 거는 토건 세력이고 여기에 유착해서 이익 보는 사람도 국민의힘이죠. 근데 언제 토건 비리라는 걸 아셨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KBS 9월 17일 보도를 보고 그렇게 아셨다고 답변을 했어요. 수년 동안 그걸 모르셨다는 얘기일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확실하게 이익을 챙겨서 시의 이익을 확보하는 걸 했는데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잘했냐 못했냐를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 이걸 여쭙는 것입니다. 그 대장동 제보자는 이낙연 전 총리의 최측근이다라고 하는 그 첫 보도를 했던 그
이 지방 일간지 기자가 지방지 기자가 참고인 출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영찬 서른 의원은 아니다 또. 네, 누군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랑 이재명 대표는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의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정치권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나름대로 다 추측하고 있던 사실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자가 그 누구라고 실명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뭐 더 악화된다든지 뭐 그럴 그 가능성은 저는 사실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실 상대에 대한 또 검증을 나름대로 하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때 당시 가면 이낙연 캠프 측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대선 과정에서 안 나왔을까요? 저는 어떻게 측면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소위 말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을 포용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 대선에서 불거졌을 때 진짜 방어하기 힘들었을 건데 미리 예방주사 맞았다 하고 툭 치고 툭 털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들을 미주알, 고주알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 한 당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유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이 지금 그 국면을 봤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불거졌다 손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곱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아예 무시하고 사실은 당을 어떻게 통합하고 혁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구속이 됐죠. 하지만 검찰 출석에는 요구에 여전히 계속 불응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하고 그런 것을 그 전화했다고 증거 인멸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네, 구속되기 전에는 2번이나 자진 출두했던 송영길 전 대표. 조사를 받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했었고 또 막상 구속이 되자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4월에 이제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되고 마치 이제 프랑스 파리에 도주한 것처럼 막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그때 막 귀국하고 바로 이제 저희들이 조기 귀국도 요청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한 다음에 이제 탈당도 하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하고는 어떤 전혀 관련이 같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저런 모습들도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묵비권, 이른바 진술 거부권이죠.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니까 아마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본인은 재판에서 다투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본인은 재판에서 다투겠다. 그 중간에 하나가 이제 부인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 검찰이 변호인 말고는 일체 모든 면회를 금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추정컨대 송 전 대표의 지금 저런 모습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재판이 진행되니까 섣불리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일부 우리 사람들은 586 운동권의 몰락이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789,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들 789의 새로운 교체다. 789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공감하시나요? 586 운동권의 몰락 그리고 789의 새로운 물결. 그 소위 586 등장할 때는 386이라고 했죠. 30대에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 일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주 빠른 사람은 15대 총선, 그러니까 1996년부터 국회에 등원한 사람들이 있고요. 주류는
2000년 16대 총선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00년, 2004년에 본격적으로 그 현역 의원으로 등단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20년 안팎을 우리나라 정치권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오래 하기도 오래 했어요. 사실은 연령대로 보면 60 전후입니다만 워낙 그 현역 국회의원 배지를 일찍 달았기 때문에 한 거로 따지면 현역 의원으로 지금 20년 넘게 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물러서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지켜봐야겠는데 예.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만으로 586이 2선으로 후퇴할 거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요. 저항이 만만치 않게 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워낙 가장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강한 기득권 세력이 아닌가 싶어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7, 8, 9의 전면적인 등장이다. 이렇게 또 확대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 준비가 돼 있는지를 봐야겠죠. 7, 8, 9들이. 예, 저는 뭐 연령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7, 8, 90년대생들이 준비가 돼 있다면 뭐 교체가 될 것이고요. 뭐 29일에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얼굴들이 이제 나올지 지켜봐야 될 여기 것 계신 같고요. 분들은 7, 8, 9가 아니에요. 저는 저는 7이에요. 7이가요? 네. 이런 7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번 청원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 모시고 그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게 뭐죠? 이제 국회에서 예. 국민들이 청원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행정부가 됐든 네.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데 일반 국민이 좀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법안에 대한 뭐 제안이나 예. 뭐 심사 같은 거를 제안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때 네, 국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지금 절실한가요? 지금 우리 국회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가요? 저희 이제 대한민국 모든 법안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법사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라는 거는 모든 법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한이 막강한 기구인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 법사위의 구성을 보면 이 18명 중에 국회의원 중에 12분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변호사이신 예. 분들이 법사위를 많이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 변호사 이익에 반하거나 변호사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그 법안이 통과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자기들 밥그릇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18명 중에 12명이면 보통 법안은 한두 명만 국회의원이 반대해도 통과하기 어려운데 예. 그 12분 중에 물론 몇 분은 이제 찬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몇 분이 뭉친다면 법안 통과가 어려운 거고 예.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법안이라도 우리 국민에게 이로운 법안이라도 법사위 변호사 이익에 반하면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우리 대한민국의 파행이고 법사위 예. 파행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전문 자격사 단체에서 국민청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변리사들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리할 수 있는 법안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예. 20년 전 17대 국회부터 법안이 5번이 발의가 됐고요. 네. 소관 상임위, 산자중기위, 산자위를 예. 똑같이 3번이나 통과를 했는데 네. 이전에는 2번이나 폐기가 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거죠? 이제 산자위에서는 이제 산업발전이나 기술 보호를 위해서 통과를 3번이나 시켜준 건데 예. 이제 법사에서 3번이나 이제 막혀 있는 거고 네. 이제 변리사의 특허 침해 소송 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들이 변론하고 소송 대리를 하는 법안이고 예. 특허 침해 소송이 가장 큰 쟁점은
기술의 독창성이나 유사성 굉장히 기술이 쟁점이 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변리사들이 참여 못하다 보니 실제로 법정에서는 기술에 대한 다툼이나 제도 예.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권리자가 승소할 확률은 현재 대한민국 통계에 의하면 7.7%. 네. 일반 민사 소송에 비해서 60%인 일반 민사 소송에 비해서 굉장히 승소율이 낮고 예. 소송 기간도 일반 민사 소송에 비해서 600일. 그러니까 2배 이상 많이 걸립니다. 1심 판결까지. 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끝나면 이미 3년, 5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기업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이 특허 침해 소송에 그러니까 변리사들도 특허 침해 소송에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이 변호사들 위주로 짜여 있는 이 법사위에서 이건 변호사의 이른바 이 밥그릇을 침해하는 거니까 통과를 못 시켜줘.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네. 변리사분들이 무슨 소리야? 니네들 이제 빼고 국민 이제 독립청원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변리사들과 변호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인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 우리 기업의 대한민국의 입장. 기술이나 기술 보호나 기업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중소기업들은 20년 전부터 변리사 침해 소송 대리를 원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첨단 산업 분야인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2차전지협회, 바이오협회도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요. 과학계의 대표단체인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하고 과실련, 공화한림원, 그러니까 모든 산업계와 과학계가 변리사가 필요하다. 변리사가 본인들의 기술을 소송 보호하기 대리하는 게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변리사와 변호사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 대한민국의 경쟁력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나라가 다 하고 있는 걸 지금 대한민국은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변호사들이 너무 과도하게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느라고 못하게 하는 거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이 막힌다는 거죠. 그러면 해외의 경우에는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 스탠다드고요. 가까운 일본은 20년 전부터 저희랑 동일한 법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예. 중국, 대만도 하고 있고 특허의 발생지인 영국은 30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유럽 통합 특허법원이 생겨가지고 독일, 프랑스, 이태리 같은 17개 국가도 변리사들이 소송에 참여해서 자국의 산업과 기술을 보호해라. 예. 이런 차원에서 이미 도입이 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죠. 한국만 20, 30년째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변호사들은 이 변리사 자격을 그냥 변호사 그 시험에 통과하면 바로 주나요? 아니면 예, 그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예. 변호사들이 대한민국하고 일본만 유일하게 이 본인들은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따면은 변리사 자격까지 자동으로 준다. 이제 연수만 받으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변호사와 예.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변리사가 된 분들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실력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나죠. 자, 이제 변리사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2차 전지 배터리를 10년, 20년을 봐야 그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데 변호사는 단지 연수만 받고 자격증을 얻은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알다시피 문과생 법대생들이고 예. 이공계생이 있다고 해도 바로 이 기술을 계속 보지 않는 한은 변리사만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변리사들이 기술을 제일 잘 아니 특허 침해 소송에서 기업을 대신해라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법사위에 지금 변호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변리사 출신 분들이 국회에 입성을 많이 해서 또 법사위 소속이 많이 늘어나면 또 상황이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300명 중에 지금 국회의원이 변호사 자격 가지신 분이 45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법조인들이 많은 국회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이 모든 법안이 법조인 이익에 반하는 법안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통과가. 예. 네. 현재 지금 전 세계는 굉장한 무역 경쟁, 자유무역 경쟁을 좀 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국이 정부까지 나서서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흐름을 우리 저 변호사들이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일본도 보수적이고 예. 영국도 되게 보수적인 나라고 변호사의 힘이 센데도 그건 당연히 소비자 선택과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변리사가 필요하다고 다 양보를 했단 말이죠. 20년, 30년 전에. 예. 대한민국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그 국민동의청원을 이제 지금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 한 전문가 단체, 그러니까 예? 예, 한 일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다른 쪽에서 만약에 이 국민동의 청원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쪽에서는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세무사분들이나 관세사분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예. 관세사법 같은 경우도 원산지 정면 표시 대리 업무 같은 경우도 변호사의 이익과 충돌된다라고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폐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뭐 일부겠지만은 변호사 측면에서 대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심각한 상황이 계속 오래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심증은 있는데 딱 그분들이 자신들이 변호사기 때문에 변리사분들이 이 특허침해 소송에 대리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이런 뭔가 정확한 물증은 또 없잖아요. 근데 심증만 있지. 아니요, 심증이 아니고 물증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이 법사위 회의에서 전체에서 공개적으로 네. 발언을 합니다. 변호사 편을 드는 발언을. 예. 사실 그런 해결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예. 예.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짧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총선이 내년에 있고 우리 법조인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예. 내년에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럼 법조인들은 국민의 대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변호사의 대변을 하는 사람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국회 청원이 이번에 차원에서 한번 그런 예. 법조인들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보이고 네.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예. 정말 변호사의 대변인이 아니고 네. 국민의 대변인을 뽑아야 되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